안녕하세요. 저는 보통 40대 주부이고 이 방송을 자주 듣는 사람입니다. 제 딸은 제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현재 딸이 수험생이라 그녀를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됩니다. 때때로 딸을 둔 홀로 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방송을 틀어놓고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오늘은 갑자기 저희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여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제게 있어서 가족은 목숨이자 행복이자 인생의 이유입니다. 어렸을 적에 특히 외로웠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문을 품은 적도 있었지만 딸이 잠겨있는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너를 낳기 위해 내가 태어난 거구나. 너를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거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며 가족은 그런 존재이자 의미인가 싶어요. 어릴 적에는 어머니란 존재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그런 거겠지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던 희미한 기억이 자리하고 있지만 너무 희미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가족은 저와 아버지 둘뿐이었어요.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항상 혼자였다는 것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에 바쁘셨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바빠서 일찍 나가셨다가 늦게 들어오시곤 했어요. 주말에도 자주 일러 나가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눈시울이 시큰거리지만 어렸을 때는 그저 외로웠어요. 아침에 혼자 일어나 밥을 혼자 먹다가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때때로 잠결에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가 저를 쓰다듬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잠드는 것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우연히 친구네 집에 갔을 때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고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엔 외로움이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교통사고로요. 아버지는 화물트럭을 운전하시는데 빗길에 미끄러진 옆 차선의 차 때문에 그 트럭 앞으로 넘어지셨고 차를 피하려다 도로에서 추락하셨어요. 경찰은 사고 영상을 보고 트럭이 승용차를 덮쳤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저는 가족을 모두 잃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바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요. 친구도 별로 없었고 친한 친척도 거의 없었어요. 세상에는 오직 저 혼자 남아 있었죠. 얼굴도 잘 모르는 친척들은 혼자 남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는 듯 했지만 다들 자기 가족 챙기기도 바쁜데 잘 알지도 못하는 저까지 챙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살게 되었어요. 늘 집을 자주 비우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한 이에게는 큰 집이 너무나도 황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잡고 살았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결혼해서 산 집이었고 그곳에서 제가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집이 있었어요. 그 집마저 옮기면 저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흔적마저 세상에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묵묵하게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입시를 치르고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했어요. 다행히 생전에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여 제가 당분간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남겨주셨고 사고 보상금도 있어서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항상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라 친구가 많지 않았던 저는 대학을 가서도 쉽게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이 저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그 이유는 이미 낯선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인 건가요? 제가 항상 사람들은 결국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집 근처 편의점 앞에 이전에 본 적 없던 노숙자가 눈에 띄었어요. 이 동네는 조용한 곳이라서 길가에 노숙자가 있는 것은 이례적이었어요. 그가 어느 순간부터 편의점 근처에 자주 나타나게 되었어요. 낡은 옷을 입은 그 남자가 편의점 옆에서 숨어 있거나
때로는 가게 앞에 테이블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기도 했죠. 제가 혼자 사는 편이라 음식 준비하기가 귀찮아서 자주 편의점에 들렀었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을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것들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을 보니까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옷차림은 더러웠고 머리는 엉성했지만 얼굴은 깔끔했고 행동도 무례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피해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자주 만나서 편하게 지내던 편의점 주인이 말했어요. 뭔가 노숙자가 아닌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받으며 감사하고 깨끗이 정리해서 그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냉소적으로 쫓아낼 수 없네요. 그렇다면 노숙자 중에는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걸까요? 그는 있겠냐 하지만 가끔 주인 아주머니가 주는 음식을 얻어먹고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며 쓰레기를 치워주고 박스도 정리해두는 모습을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안해지면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또 헬스케진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노숙자다운 맑은 얼굴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지, 집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증도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때때로 김밥이나 컵라면, 따뜻한 커피 같은 것을 사와서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제게 건넨 음식을 보고는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없이 했어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시험 기간이어서 학교에서 아주 늦게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집에서 밤새 공부를 할 생각으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며칠 동안 보이지 않던 노숙자가 그날은 편의점 밖 테이블에 있었어요. 샌드위치와 김밥, 음료수를 사던 제게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들었어? 요즘 동네에 흉한 일이 있었어. 글쎄, 여자 혼자 사는 집마다 강도가 들었다. 지금 한 달 새 벌써 새 집이야. 무서워서 정말? 네,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아가씨도 일찍 다니잖아. 아가씨가 혼자 사는 집은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 다 알잖아. 우리 동네는 조용한 동네라서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 요즘 나도 밤에 혼자 일 안 하고 알바를 찾았어. 밖에 노숙자 총각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심스러워지는 거야. 문 단속은 꼭 잘하고 알아야 해. 아이고, 다 걱정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일 있을 시험 걱정에는 별 생각을 안 했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날도 그냥 무심코 밖에 있는 노숙자에게 김밥 건네고 거짓말처럼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낯선 느낌이, 이상한 느낌에 감지되었다. 분명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집처럼 그대로 있어야 할 터인데 뭔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보였다. 생각에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화장실 세면대와 샤워부스는 물기가 말라 있어야 하는데 물기가 흥분하고 있었다. 급한 소스같이 느껴져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낯선 남자가 내 앞을 막았다. 검은 옷과 검은 모자를 쓴 그 남자는 내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집 안으로 들어와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겨우 드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 남자가 제 위로 다가와 끄트입니다. 우악스러운 손길에 입이 틀어막힌 채 방으로 질질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저히 남자의 힘을 이길 수가 없더군요. 그 남자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 보였어요. 저를 힘으로 제압하고 제 옷을 마구잡이로 찢으려는 순간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강도가 억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강도를 일으켜 세우는 소리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살펴보니 그 편의점 앞에 있던 노숙자가 강도와 뒤엉켜 싸우고 있더군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기명을 지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고함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뛰쳐나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고 이에 다른 이웃들도 놀라서 나왔습니다. 이런 끝에 제가 살았던 동네는 공포에 휩싸였고 우리는 강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강도를 잡아보니 그는 동네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여자 혼자 사는 집을 살피며 몹시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두려움 속에서 떨었습니다.
내 집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숙자가 저를 구해준 것은 몸싸움을 벗어나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얼굴이 망가졌다. 나는 오히려 낮에 이웃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집 주변의 사람의 움직임을 느꼈는데 나중에 저를 보고 늦은 밤에 들어오는 것을 불길한 기분이 들어와서 우리 집 쪽으로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허둥지둥하다가 작은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급하게 들어와 나를 구해주었다. 그래서 괜찮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정말 행운이에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어떻게 되셨나요? 라고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얼굴에 멍만 좀 들었어요. 이 정도면 병원 안 가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일으키는 노숙자의 옷을 저도 모르게 잡았어요. 진짜 죄송한데요. 오늘만 여기 계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도 남자란 걸 잊고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어쩌면 그가 저를 지켜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지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밖은 날씨도 추워진 것 같아요. 밖에서 자는 것보다 집 안에서 지내는 게 더 낫겠지요. 저는 그에게 씻으라고 하고 아버지가 입던 옷을 몇 개 챙겨다 주었습니다. 그도 집에서 지내는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지저분하다 여겼는지 아무 말 없이 깨끗하게 씻고 제가 내어주는 옷을 입었어요. 깨끗하게 씻은 그의 모습은 세상에 너무나 다르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깨끗하게 씻고 평범한 옷을 입었다면 그는 너무나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얀 피부, 오똑한 콧날, 단정한 턱선, 그리고 진한 눈썹으로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가득 찼죠. 못해서 그러나 다음날 시험이었음에도 밤새 그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에게 나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할 수 있었어요. 그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게 계속되어 온 듯 편안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가까워졌고 모든 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죠. 저는 그에게 비어있는 방 한 칸과 아버지가 입으시던 옷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어있는 방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그가 머무르도록 허락해줬죠. 나의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사람은 내가 학교에 간 동안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가끔은 서투르게 저녁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어요. 그의 등장에 동네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서로 참지만 듯했지만 다정한 우리 모습에 어느 순간 그냥 보통의 젊은 부부처럼 우리를 다루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나의 마음은 그에 대해 깊어졌습니다. 돌아왔을 때 환한 불빛이 비추는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넘쳤어요. 아버지처럼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반겨주는 그는 나가 학교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을 들으면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손을 잡아줬어요.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죠. 이제는 그가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할 때 제 마음을 숨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민 씨 좋아해요. 이렇게 같이 있는 분이라 너무 좋고 행복해요. 이대로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 곁에 계속 있어주세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의 눈을 보지도 않고 다다다 할 말을 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제 손을 꼭 잡았네요. 미안해요. 저도 사실 당신을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아니라고 왜 없어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이전에 외로웠던 제 인생을 밝게 비춰주곤 했어요. 당신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냥 제 곁에만 있어줘요. 우리는 그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제게 가진 게 없지만 미래에는 제게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죠. 이렇게 우리는 부부의 약속을 했습니다. 변한 게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같은 방을 쓰게 되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노숙자가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건 없었습니다. 저도 보채지 않고 그가 이야기해 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저는 새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도 예전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 과거 그가 하던 일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말했던 때였죠. 저는 이틀을 망설이다가 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할까봐 걱정했던 제 우려와는 달리 그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정말 고마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당신, 내가 이제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정말 고마워. 그는 너무나 기뻐하며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는 정말 내 가족을, 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리는 다음 날에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는 팔받치듯이 동네방네 인사도 다녔어요. 저희는 혼인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임신을 했거든요. 이제 아이도 태어났답니다. 잘 됐죠? 싱글벙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남편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바보 온달이 따로 없네. 평강공주야, 뭐야. 동네 노숙자를 구해다 완전. 인간 만드더니 결국 부부가 되었어. 아이고, 그래도 그 인물과 인물이 훤한 게 둘이 꽤 잘 어울린다. 얼른 취직이나 해서 마누라 먹여 살려야겠다. 제 아빠도 트럭 운전하면서 나를 키우느라 많이 했어. 우리 둘이 잘 살아야 돼. 어릴 적부터 나를 보아온 동네 어른들은 우리 모습을 보고 웃으며 안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행복한 것 같아. 나는 태어난 이후로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날들이었네요. 혼인신고를 한 뒤 병원을 다녀온 날,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던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원래 피아노를 치던 음악가였다고 했어요.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음악가였는데 사고로 손을 다쳐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던 그는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왔는데 이제는 후회한다는 말도 하더군요. 아마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미워하고 계실 거야. 나에게 기대가 크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렸거든. 나도 그때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이제 아이가 생겨보니 알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인사하러 가자. 어쩌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를지도 몰라. 그때까지 나는 당신과 우리 아이를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 우리 이렇게 꼭 행복하게 살자. 그는 나를 꼭 껴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리워하는 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어요. 그 또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이에 대해 더욱 애틋했어요. 그는 배웠던 음악 지식을 활용하여 주말에는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피아노 학원에도 일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공사장에도 나갔어요. 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지만 걱정하지 않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일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부부의 인연을 맺은 후에 그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하고 조용하며 가족에 대한 애착이 깊은 올바른 분이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림비가 부족할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도 있고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 적도 없으면서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학원 일만 하세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내고 헬스장에 가는데 나는 운동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아이도 낳았는데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을 빨리 모아서 당신을 걱정하지 않도록 작은 학원을 하나 시작할 거니까 이렇게 남편이 말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공사장에 나간 지 딱 일주일째인 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올 곳이 없어서 무심코 받았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장이었던 남편이 일하는 현장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10층에서 추락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풀려서서요. 남편이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갔을 때 그는 벌써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겨우 맥박만 가늘게 이어가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도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손을 잡자마자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긴급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저는 그 모습을 한 발 뒤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이에 저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날도 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나는 차마 그 눈물을 닦아드릴 용기도 못 내어 아버지의 팔만 붙잡고 울었다.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다. 허무하게 다시 가족을 잃었지만 이번에는 슬퍼하기만 할 수 없었다. 내 속에는 소중한 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었고 원래 전화가 없어서 저를 만날 주소록에는 저의 연락처와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정보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그의 전화를 붙잡고 한없이 흐느껴야 했다.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장례를 치르고 집 근처의 조용한 납골당을 찾았다. 그의 유해를 맡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아기, 내가 건강하게 잘 나와서 잘 키울 거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돌아오는 길, 노을은 어찌나 불기만 하던지. 그해 겨울은 저에게 너무나도 춥고 혹독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아기의 태동이 느껴질수록 아이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사무치도록 남편이 그리웠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 꿋꿋하게 버텼어요. 태어난 우리 아기는 남편을 닮아서 얼굴이 매우 희고 눈이 선명한 아름다운 딸이었어요. 남편과 똑같이 생긴 아기를 보면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기는 잘 먹고 자며 흔히 발생하는 병도 하나도 없었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을 때 어느 날 날씨가 더워져서 바람도 쐴 겸 산책을 나갔다가 집 앞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지 못했던 차를 한 대 발견했어요. 그 차는 외제차 같이 고급스러웠고 손님이 왔나 싶어 지나치려고 했지만 갑자기 차문이 열려 노신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노신사는 급하게 나를 부르며 실례일지라도 말 좀 여쭙겠다고 했어요. 혹시 여기 스님의 부름에 저는 아기를 안고 돌아섰어요. 그 스님은 저와 아기의 얼굴을 살피더니 말을 하다 그만하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을 떨며 아기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혹시 이 아기가 새댁이 아닌가요? 아이 아빠는 혹시? 스님이 말을 더듬으며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라 저는 당황했어요. 왜 그러시죠?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이야, 이 아빠가 혹시 최성민인가요? 혹시 또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 아기를 품 안에 꼭 껴안았어요. 여기에 최성민 씨가 살았다고 들었는데 남편의 이름을 듣고는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 노신사가 남편과 닮은 것을 보니 네, 그런데 이 아이는 성민 씨의 아이라는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나는 참지 못했어요. 뒷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성민 씨를 찾아온 그 노신사는 누구인지 짐작이 됐지만 아마도 너무나 혹한 현실을 알리기로 망설였어요.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노신사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내 손을 잡았어요. 맞아. 넌 성민의 아내구나. 아이가 성민이 아이야. 내 아들을 꼭 빼앗았구나. 보자마자 알겠어. 우리 성민이 아기 때 얼굴 그대로야. 미안하다. 미안하구나. 정말 그 노신사는 처음 보는 우리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런 노신사의 모습에 따라가야만 했어요. 그 노신사의 슬픔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딸아이만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노신사의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그 노신사는 바로 죽은 남편의 아버지였습니다. 작은 딸아이의 손을 꼭 쥐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일단 집 안으로 그의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일찍 찾아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성민 씨가 아버지에게 많이 죄송하다고 했고 그리워했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다시 찾아가자고 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실 거라고도 했지만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아버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어요.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민아, 어떻게 이자를 갚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니까 나는 곁에서 조용히 위로를 드렸어. 잠시 후 아버지가 제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고해성사하더군. 그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히는 내용이었어. 그런 이야기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둘만 살았다고 해 어릴 적부터 음악 재능이 있어서 피아노를 전공하며 성공했대. 집안이 부유해서 남들이 부러워했대.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자 아버지가 다시 결혼했다고 해 이혼 후에 딸을 혼자 키운 여을 만났대. 살던 사업가였다고 했어요. 성민 씨는 갑자기 생긴 새어머니와 의붓 여동생과 처음에는 잘 지냈다고 했어요. 평소 온화하고 차분한 성품을 생각하면 그럴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군요. 특히 그 여동생이 새 오빠를 힘들어했다고 했네요. 새어머니도 그 아버지에게 성민 씨에 대한 험담을 틈만 나면 했고요. 당신만 없으면 태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나랑 내 딸이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사는지 당신은 몰라요. 저 돌부처 같은 얼굴로 얼마나 막말을 하는지 또 내 딸 보는 눈이 음침해서 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어? 차라리 우리는 따로 나가서 살아요. 나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 성민이가 그러려니 아닌데 왜 당신과 성민이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요?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럴 리 없잖아. 아니, 당신은 아들 편만 들어주고 내 말은 믿지 않는데요. 나도 오래 고민한 끝에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불평을 하다간 일부터 아버지도 점점 의심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혹시 자기가 없을 때 심하게 행동을 하고 폭언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꾸 의심하고 행동을 나쁘게 보는 거랍니다.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아들에게 언성을 높이게 돼요. 높아진 긴장과 삐걱거리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느 날 밤 자리에서 잠자고 있던 중에 의붓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돼요. 사람 살려주세요. 아빠 그만하세요. 비명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성민 씨의 방에서 옷이 찢겨지고 울부짖는 딸이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성민 씨 역시 얼굴이 핥혀지고 옷이 벗겨진 채 있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손찌검을 성민 씨에게 했다더니 새어머니는 울부짖는 딸아이와 함께 당장 내쫓지 않으면 끝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성민 씨는 당장 여기서 떠나라는 말에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믿지 않으시겠죠? 아버지, 천하의 나쁜 놈일 테니까요. 지금 내가 이러고도 변명을 하려고 내가 그동안 무슨 말을 들었어도 믿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게 뭐냐? 내가 그렇다고도 인간이냐? 이 미친 놈, 당장 나가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러더니 성민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그런 비옷을 입고 그 길로 나갔다고 하는군요. 핸드폰과 지갑은 모두 그대로 남겨두고 말이죠. 며칠이 지나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자식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던 거랍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함께 연락 없이 사라진 아들을 원망하면서도 살아간다고도 했죠. 하지만 그런 감정을 동시에 체험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느 날 무릎이 안 좋아져 자주 다녔던 병원을 찾아갔다가 이상한 말을 들었답니다.
되었다고요. 그러고 보니 성민 씨가 요즘 안 보이네요. 손재활을 잘하고 있어요. 약도 잘 먹어야 하는데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요. 영문을 몰랐던 아버지가 캐묻자 의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아니, 그걸 모르셨어요? 성민 씨가 손을 다쳐서 왔더라고요.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서 이제 피아노를 못 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얼마나 낙담을 하던지. 저는 큰 재활병원을 소개시켜줬어요. 우울증 증세까지 보여서 그때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약을 잘 먹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말수가 줄고 우울해 보였던 것을 기억하죠.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와 의붓딸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아이의 행방을 찾으면서 아내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굉장히 추악한 진실이 감춰져 있을 것이었죠. 건실한 사업가로 알려진 아내는 사실 사기꾼이었고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 많은 남자들을 유혹해 사기를 치고는 사라지는 전형적인 꽃뱀이었죠. 그녀는 사치스럽게 쓰이는 돈을 모아는 데에 열을 올리고 그 다음은 다른 대상을 찾아가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녀와 딸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업체도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아버지는 신속하게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들을 고소했고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그들의 권한을 모두 박탈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전화기를 압수하여 그날의 진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성민 씨를 꾸중하는 이들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막말을 하기는 물론 불편하다는 태도도 과시하며 집을 몰아내기 위해 매우 과격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나 이간질이나 집을 몰아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자 매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보셨나요? 그 손자인 것을 이용하여론.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아주 볼만했어요. 잘했다. 깊은 곳이 날카로워서 아마 못하겠지만 깊게 베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아노든 뭐든 돈 많이 드는 것을 멈추고 어디든 들어가면 좋겠어요. 꼴 보기 싫은데 속이 시원해요. 이 문자를 발견한 후 그 노신사는 그 2년 동안 뺨을 후려갈겼다고 합니다. 그날 밤의 사건도 그 두 모녀가 꿈속에서 한 짓이었던 것이죠. 손가락 인대가 끊어진 상황에서 시리에 빠진 그를 내쫓기 위해 그의 방으로 깊은 밤에 몰래 들어가 혼자 옷을 찢고 비명을 질렀던 일입니다. 만약 저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쩌면 생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좀 더 그 아이에게 관심을 주었다면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주더라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죄인이야?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죄인이야? 그의 아버지는 그가 입은 옷을 껴안고 오래오래 통곡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간 뒤였고 아무래도 큰 성인 남성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던 중 우연히 실종 신고를 한 경찰로부터 저번 달에 아들의 사망 신고 처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한 것이지만 바로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망 신고를 미루던 중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었죠. 물론 사망 신고를 미루다가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과태료를 내야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서류로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이 조금 늦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충격받을 새도 없이 급히 마지막 주민등록증을 가져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껴안고 그가 남긴 유일한 딸을 껴안으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기의 엄마가 되어준 덕분에 길거리에서 혼자 힘겨웠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를 혼자 키우려는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야요. 진짜 미안하고 고마워요. 이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 것이며 그의 아버지는 제 아이와 저를 성민 씨가 살았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부촌에 있는 그의 집은 으리으리했어요. 그곳에는 그의 흔적이 가득했고 젊은 시절의 사진들과 각종 상장과 상패,
그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들과 옷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흔적을 쫓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부터 저와 딸아이는 그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기대 없는 싱글맘에서 든든한 시아버지가 생긴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고, 성민 씨를 쏙 빼닮은 아버님은 인생의 의미이자 기쁨이 되었어요. 딸은 아버지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매우 닮아 있어 피아노 전공으로 역시 활동 중이다. 아버지가 보던 악보와 썼던 피아노를 연주하며 자랐고, 이제는 아버지가 다녔던 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 중이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는다. 이로 인해 딸은 걱정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전념할 수 있고 성취하고 있다. 아버지를 닮아 항상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성장했으며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잘 자랐다. 최근에는 학창 시절부터 지도해온 성민 씨라는 교수님이 있었다. 딸아이의 레슨을 마치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가끔 성민이랑 착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 연주하는 것도 그렇고 진지한 얼굴로 음악에 빠져있는 모습이 성민이랑 너무 똑같아서 눈물이 나올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민이가 보았다면 너무 좋아했을 텐데요. 저는 지금도 레슨에 간 딸아이를 기다리며 차 안에서 남편이 연주했던 피아노 곡을 듣고 있어요. 그 음악을 틀면 꼭 남편이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가끔씩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와 함께 살았던 그 낡은 옛집을 상상해요. 새를 준다면 흔적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두고 있어요. 때때로 아버님을 모시고 그 집에 가서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차를 마시고 오기도 해요. 제 남편은 항상 외롭고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제 인생을 지켜주고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제 곁을 떠났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날이 오겠지요. 그때에는 저는 당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낸다고 우리 딸에게도 말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인생은 참으로 알더라도 모를 일이에요. 성민 씨와 나는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서로를 구원하고 또 불행을 겪었지만 이렇게 또 서로의 희망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나의 하루가 내일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알차게 또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